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참한 모습에서 시작된답니다. 흰 지팡이에 의지한 채 어둠 속을 더듬거리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복희, 63의 나이에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여인이지요.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답니다. 온몸에 퍼진 수은 중독으로 인해 그녀는 매일같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녀가 이 비참한 운명에 이르기까지는 두 자매의 엇갈린 삶과 치명적인 욕망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두 자매가 놀고 있었답니다. 언니 주희는 8살, 동생 복희는 6살이었지요. 주희가 두 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있는 것은 푸른 드레스를 입은 도자기 인형이었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발머리, 맑은 유리구슬 같은 눈동자를 가진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외국산 인형이었지요. 주희는 그 인형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런 언니를 바라보는 복희의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복희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언니의 인형을 노려보았답니다. 나도 저런 인형을 갖고 싶다는, 아니, 언니가 가진 바로 저 인형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어린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주희가 잠든 사이 복희는 살금살금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방 안. 침대 곁 작은 의자 위에 놓인 도자기 인형. 복희는 그 인형을 집어들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인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만약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언니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요. 복희는 인형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잡아당기고 결국 인형의 머리를 떼어버렸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인형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다음 날 아침, 주희는 망가진 인형을 보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혹시 복희가 그랬냐고. 하지만 주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니라고, 자기가 떨어뜨려서 그랬다고. 착한 주희는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복희는 그런 언니를 보며 오히려 더 큰 승리감을 느꼈지요. 언니의 착함이, 언니의 양보가 복희에게는 더 큰 기회로 보였던 것이랍니다. 그 후로 복희의 질투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답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쌀 때면 복희는 언니 것이 더 푸짐해 보인다며 투정을 부렸지요. 주희가 새 옷을 입으면 복희는 자기도 똑같은 옷을 사달라고 떼를 썼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희는 언니의 옷장에서 몰래 옷을 꺼내 입고 다녔지요. 주희가 아끼는 빨간색 카디건, 하얀색 블라우스, 체크무늬 치마까지. 복희는 언니 몰래 그것들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학교 소풍날이었지요.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두 딸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답니다. 주희의 도시락에는 계란말이와 소시지, 김밥이 들어있었고 복희의 도시락에는 떡갈비와 과일이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복희는 언니의 도시락이 더 좋아 보인다며 버스 안에서 슬쩍 바꿔치기를 했답니다. 주희는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동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랍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복희의 질투는 계속되었답니다. 주희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면 복희는 속으로 배가 아팠지요. 주희가 반장으로 뽑히면 복희는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답니다. 주희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복희는 그 친구들에게 언니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주희는 늘 그런 복희를 감싸주었답니다. 동생이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자매는 성인이 되었답니다. 주희는 23, 복희는 21가 되었지요. 그때 주희는 작은 액세서리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답니다. 공장은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희는 성실하게 구슬을 꿰고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하며 주희는 묵묵히 일했지요. 그녀의 손끝은 늘 작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주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 공장의 사장이 바로 박정우였지요. 정우는 30살의 청년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주희의 근면한 모습을 지켜보던 정우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주희가 점심시간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불량품을 골라내는 모습,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돕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정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주희는 공장에 발이 묶였지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때 정우가 자신의 우산을 건네며 말했답니다. 자기는 차가 있으니 괜찮다고, 주희가 먼저 이 우산을 쓰고 가라고. 주희는 고개를 저으며 사장님이 먼저 가시라고 했지만 정우는 우산을 주희의 손에 쥐어주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지요. 그날 정우는 흠뻑 젖어 집에 돌아갔고 주희는 그 우산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우는 용기를 내어 주희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공장 옥상,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에서 말이지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신이 주희를 좋아한다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주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1년 뒤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혼식 날 복희도 참석했지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주희를 보며 복희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또다시 그 질투의 그림자가 어리고 있었답니다. 복희는 생각했지요. 왜 언니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언니만 사랑받고 언니만 행복한 걸까? 복희의 손은 부케를 쥔 채 하얗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결혼 후 주희와 정우는 공장 근처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인 20평도 안 되는 좁은 집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답니다. 아침이면 주희는 정우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고 밥을 정성스럽게 퍼서 상에 올렸지요. 정우는 그런 주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당신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정우는 주희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꼭 작은 선물을 사왔지요. 어떤 날은 국화꽃 한 송이, 어떤 날은 주희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 크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주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답니다. 주희는 결혼 후에도 공장 일을 계속했지요. 이제는 사장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작업대 앞에 앉아 일했답니다.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며 일했지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7시에 공장에 도착해 기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그날의 작업 준비를 마쳐놓곤 했답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 지긋한 직원 김 아줌마가 말했지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야 다들 편하잖아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주인은 위험한 물질을 다루게 되었답니다. 바로 아말감이라는 수은 혼합물이었지요. 당시 액세서리 제작에는 금속을 연결하고 도금하는 과정에서 아말감이 자주 사용되었답니다. 은색 반짝이는 액체 같은 이 물질은 다루기 쉬워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었지요. 주인은 매일 아말감을 다루며 작업했답니다. 체인을 연결할 때,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때, 도금 작업을 할 때, 작은 작업실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수은 증기가 공기 중에 퍼졌지요. 주인은 마스크를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인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끔 어지러움이 찾아왔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고 입안에서는 금속 맛이 느껴졌지요. 여보,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주희가 정우에게 말했답니다. 어디 아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몸이 무겁고 손이 떨려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희를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뒤 말했지요. 수은 중독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혹시 작업장에서 수은을 다루십니까? 네, 공장에서 아말감 작업을 합니다. 그럼 당분간 그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은 중독은 누적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에서 주의가 빠지면 일손이 부족했답니다. 주인은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완전히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요. 대신 그녀는 한의원을 찾아가 침 치료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한의원, 박 원장님은 주희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몸에 독소가 쌓여 있군요. 침으로 해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주희는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을 찾았답니다. 가느다란 침이 손등과 팔, 어깨에 놓일 때마다 주희는 미세한 통증을 느꼈지요. 하지만 침 치료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원장님, 이 침이 정말 독을 빼주는 건가요? 네, 침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독소가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받으시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겁니다. 주인은 그렇게 한의원 치료를 받으며 공장 일을 계속했답니다. 침을 맞고 나면 손떨림이 조금 나아졌고 어지러움도 덜했지요. 주인은 생각했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일도 할 수 있고 몸도 견딜만해. 하지만 주인은 계속되는 공장일과 수은 중독으로 몸은 나날이 허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답니다. 결혼 2년 차, 주인은 임신 소식을 들었지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주희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답니다. 정우는 주희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지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드디어 새 생명이 그들에게 온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임신 8주차, 주인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지요.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팠고 화장실에 갔을 때 붉은 피가 흘러나왔답니다. 여보, 여보. 주희의 비명에 정우가 달려왔지요.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유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말에 주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정우는 주희를 꼭 안아주었지만 주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제 탓이에요. 제가 공장 일을 계속해서.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주인은 자책했답니다.
수은에 노출된 것이 유산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사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주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날 밤 주희는 혼자 방에 앉아 한없이 울었답니다.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정우는 문틈으로 그런 주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석 달이 지났지요. 주희는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정우는 주희를 위로하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 다시 노력해 봅시다. 다음에는 꼭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주희는 공장 일을 줄이기로 했답니다. 아말감 작업은 완전히 그만두었고 단순한 포장 작업만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한의원 치료를 더 자주 받기 시작했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임신할 수 있을까요? 박 원장님은 주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주희는 그 말을 믿으며 매일 한약을 달여 마셨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지만 주희는 참았지요.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주희는 약한 몸이었지만 다시 임신을 했지요. 여보, 또 아기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답니다. 정우는 주희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고 공장 일도 완전히 그만두게 했지요. 주희는 집에서 푹 쉬며 아기를 지켰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주희는 불안했답니다. 매일 밤 아기에게 속삭였지요. 아가야, 엄마 곁에 있어줘.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줘. 정우는 매일 주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우리 아기 아빠가 지켜줄게. 꼭 건강하게 나와야 해. 그리고 드디어 10달 만에 딸 수진이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주희와 정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여보, 우리 아기예요. 우리 딸이에요. 응, 우리 딸이야. 정말 고마워요, 여보. 수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건강했답니다. 주희는 수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잃었던 첫 아이를 생각하며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아갈 거야. 주희는 수진이의 작은 손가락을 쥐고 맹세했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그녀는 이미 많이 허약해져 있었지만 수진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주희는 몰랐답니다. 이 소중한 딸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바로 주희의 친동생, 복희의 질투 어린 시선이 이미 수진이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수진이가 태어나고 3년이 지났답니다. 그동안 정우의 액세서리 공장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중국산 저가 액세서리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싸구려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정우의 공장은 위기에 직면했지요. 여보, 이번 달도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우는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주희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지요. 당신,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라면?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면 아예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더 고급스러운 제품으로요. 정우는 주희의 말에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고급 제품이라. 주얼리를 말하는 건가? 네,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보석을 다루는 거예요. 금, 은, 다이아몬드 그런 걸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작은 액세서리 공장을 주얼리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지요. 정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큰 돈이었지요. 그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고용했답니다. 주희도 다시 일을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디자인 쪽에 집중했답니다. 밤마다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리고 어떤 보석이 어울릴지 고민했지요. 여보, 이 디자인 어때요? 은체인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박는 거예요. 좋아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갔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만들고 보석 세팅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다시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주얼리 컬렉션이 완성되었지요. 세련된 디자인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들. 그들은 이 제품을 들고 서울 명동의 한 주얼리샵을 찾아갔답니다. 사장님, 저희 제품 좀 봐주세요. 주얼리샵 사장은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제품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지요. 오, 이거.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우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답니다. 고급 주얼리지만 대형 브랜드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지요. 주얼리샵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답니다. 제품은 생각보다 잘 팔렸지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입소문이 났고 주문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정우는 공장을 확장했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지요. 그리고 정우는 더 큰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해외 시장이었지요. 특히 중동 시장에 주목했답니다. 여보, 중동은 주얼리 시장이 아주 커요. 특히 아랍 국가들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쪽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요. 정우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정우는 샘플을 들고 그 먼 나라들을 찾아갔지요.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부유한 상인이 정우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답니다. 이 디자인 마음에 드는군요. 우리 아랍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이 황금 목걸이의 문양이 우리 전통 문양과 비슷해서 좋습니다. 대량 주문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날 정우는 큰 계약을 따냈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중동의 한 바이어가 만족하자 소문이 퍼졌고 다른 바이어들도 찾아왔답니다. 중동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았고 한 부인에게만 선물하면 질투심이 심해 부인의 숫자만큼 팔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세트로 사갔습니다. 남성들은 여러 부인에게 비싼 주얼리를 선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요. 정우의 주얼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고 중동 국가를 틈새 시장으로 한 전략은 폭발적인 주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갔지요. 정우는 공장을 더 크게 확장했고 직원도 10명 이상으로 늘어났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던 수익이 이제는 몇천만 원이 되었답니다. 정우와 주인은 좁은 빌라에서 나와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수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주인은 새 아파트 거실에 서서 감격스러워했답니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좁은 공장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우는 주희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지요. 정우는 해외 출장이 잦아졌답니다. 한 달에 열흘은 외국에 있어야 했지요. 두바이, 아부다비, 사우디, 쿠웨이트. 정우는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녔답니다. 수진아, 아빠 또 출장 가야 해. 정우는 5살 수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지요. 아빠, 언제 와요? 일주일 후에 올게.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네, 아빠. 수진이는 울먹이며 아빠의 목을 껴안았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야 했지요. 주인은 혼자 수진이를 키우며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밤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예전엔 좁았지만 따뜻했던 빌라가 그리웠지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줄었네. 주인은 쓸쓸히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금방 복희의 귀에 들어갔지요. 복희는 언니네가 큰 돈을 벌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모가 말했지요. 주희가 정말 잘 됐다더라. 남편이 주얼리 사업으로 대박났대. 중동에 수출까지 한다면서. 그래. 얼마나 버는데? 한 달에 몇 천씩 번다던데. 아파트도 강남으로 옮겼다더라고.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꽉 쥐었답니다. 언니가 또 성공했어? 복희의 얼굴은 굳어졌지요. 집에 돌아온 복희는 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답니다. 어릴 적 두 자매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복희는 그 사진 속 주희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냈지요. 언니. 언니는 왜 항상 행복한 거야? 왜 언니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복희는 사진을 반으로 찢어버렸답니다. 주희의 얼굴 부분과 복희의 얼굴 부분이 분리되었지요. 복희는 주희의 얼굴이 찢어진 사진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중얼거렸답니다. 언니의 행복, 내가 빼앗을 거야. 언니가 가진 모든 것, 내 차지로 만들 거야. 복희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번지고 있었답니다. 어릴 적 단순한 질투는 이제 무서운 욕망으로 변해 있었지요. 언니를 파멸시키고 언니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다는 검은 욕망. 그것이 복희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복희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기다려, 언니 곧 내 차례야. 세월은 빠르게 흘러 수진이는 7살이 되었답니다. 정우의 주얼리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그들의 삶은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같은 시기 복희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복희는 35살이 되어서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았지요. 언니처럼 성공하고 싶었지만 복희에게는 인내심도 성실함도 없었답니다. 일을 시작하면 금방 실증이 났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희는 영욱이라는 남자를 만났답니다. 영욱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말만 거창한 사업가였지요.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본 적 없으면서 늘 대박을 꿈꾸는 허풍쟁이였답니다. 복희 씨,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영욱은 복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요. 무슨 사업인데요? 명품 가방 사업이에요. 요즘 사람들 명품에 미쳤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가방을 떼어다가 팔면 대박이에요. 정말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건 문제 없어요. 복희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한 달에 몇 천이라니. 언니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복희는 흥분했지요. 그럼 우리 같이 해요. 좋아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복희는 당황했답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영욱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괜찮아요. 대출 받으면 되죠.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복희는 고민하다가 결국 대출을 받았답니다. 2천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요. 그 돈으로 중국에서 가방들을 수입했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영욱이 떼어온 가방들은 정품이 아니라 짝퉁이었답니다. 그것은 진품과 거의 같아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복희 씨. 이건 레플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정품이랑 똑같이 만든 거죠. 하지만 이렇게 팔면 불법 아니에요? 에이, 다들 이렇게 팔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복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가방을 팔기 시작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수입세관 단속에 걸렸지요. 그리고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었고 남은 재고는 모두 압수당했답니다. 영욱 씨, 이거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복희는 울며 영욱에게 매달렸지요. 하지만 영욱도 답이 없었답니다. 미안해요, 복희 씨,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우리 2천만 원이 다 날아갔는데. 그것만이 아니었답니다. 벌금까지 합치면 빚은 3천만 원이 넘었지요. 복희는 막막했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고 복희와 영욱은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복희 씨, 전화 좀 받아봐요. 복희 씨, 돈 언제 갚을 거야? 다음 주까지 이자라도 넣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전화기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이 이어졌답니다. 복희는 전화를 받을 수도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희는 결심을 했답니다. 언니한테 가자. 언니라면 날 도와줄 거야. 하지만 복희의 속마음은 달랐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언니는 돈이 많잖아. 나도 언니처럼. 아니, 언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복희는 거울 앞에 섰답니다. 초췌한 얼굴, 파리한 볼. 하지만 언니 앞에 맨손으로 갈 수는 없었지요. 복희는 숨겨놓았던 짝퉁 명품백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가죽은 진짜 명품백 가죽을 사용해서 일반 사람은 진짜 명품인 줄 알았답니다. 언니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복희는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답니다. 언니는 이런 곳에 사는구나. 부럽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이 모든 게 곧 내 거야. 복희는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잠시 후 주희가 문을 열었지요. 복희야? 어쩐 일이니? 언니. 보고 싶어서 왔어. 주희는 반갑게 복희를 맞이했답니다. 복희는 언니의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넓은 거실, 큰 TV, 고급스러운 가구들. 복희의 눈빛이 변했답니다. 이 모든 게 언니 것이라니. 복희야, 앉아. 차 한잔 할까? 응, 언니. 주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답니다. 복희는 그 틈에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수진이의 장난감, 정우의 서재, 그리고 침실. 복희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불타올랐답니다. 주희가 차를 가지고 왔답니다. 복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응.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복희는 거짓말을 했지요. 잘 지내고 있다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복희는 선물이라며 짝퉁 명품 가방을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오, 가방 예쁘다. 고마워. 응, 언니 주려고 준비했지. 복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들키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언니도 이 가방을 반겨하는 거 보니 진품인지는 모르는가 보네. 하지만 주인은 복희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주인은 동생의 초췌한 모습을 알아챘지요. 복희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봐. 주인은 걱정스러웠지만 복희가 말하지 않으니 먼저 물을 수는 없었답니다. 복희야, 저녁 먹고 가. 오랜만에 같이 먹자. 응, 그럴게, 언니. 그때였습니다. 주희가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삐끗하더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래, 언니? 좀 어리러워서 그래. 주희는 그간 공장일과 수은 중독의 어지럼증과 가끔 이어지는 마비로 고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복희는 이것은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수진이는 어떻게 챙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는? 복희는 주희를 걱정해주는 말을 계속 늘어놨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랑 수진이를 좀 챙겨야겠네. 혈육이 좋은 게 뭐야. 여기 방도 여러 개 있고 하니 내가 좀 있어도 돼. 주희는 복희의 말에 진심 고마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필요한 만큼 있어. 복희가 주희의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겉으로는 동생이 언니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략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복희는 집안 곳곳을 살폈답니다. 정우의 서재, 주희의 방, 그리고 수진이의 방까지. 특히 정우의 서재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았지요. 사업계약서, 통장, 각종 문서들. 복희는 정우와 주희가 외출한 사이 몰래 그것들을 뒤적거렸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돈이 많네. 통장 잔고가. 복희는 통장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억 단위의 잔고. 복희의 빚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이었지요. 이 돈.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복희는 매일 주희의 증상을 관찰했답니다. 주희는 어지럼증으로 자주 휘청거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가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곤 했지요. 수은 중독의 후유증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언니, 오늘은 좀 어때? 응,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뿐이야. 언니,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집안일도 수진이도. 복희는 헌신적인 동생인 척 행동했답니다. 아침마다 주희에게 차를 끓여주고 수진이의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 식사까지 챙겼지요. 주희는 복희에게 고마워했답니다. 복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언니. 이게 가족이지. 하지만 복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언니가 더 약해지면 그때가 기회야.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서재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답니다. 여보, 내일 두바이로 출장 가야 해. 이번에 새로운 시제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정우는 작은 주얼리 케이스를 열었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금과 에메랄드로 만든 정교한 수공예품이었답니다. 녹색 에메랄드가 거실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지요. 와, 정말 예쁘다. 주희가 감탄했답니다. 복희도 그 목걸이를 보며 눈이 반짝였지요. 형부,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건 시제품이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1,000만 원 정도 될 거야. 중동 바이어들한테 보여주려고. 1,000만 원이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저 작은 목걸이 하나가 1,000만 원이라니. 복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저 목걸이.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빚을 많이 갚을 수 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출장을 떠나기 전이었답니다. 정우는 샤워를 하러 갔고 주인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수진이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복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정우의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가 주얼리 케이스를 열었답니다. 조금만 보는 거야. 복희는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 에메랄드의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지요. 복희는 거울 앞에 서서 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았답니다. 나한테 정말 잘 어울려. 이건 내 거야. 언니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복희는 황홀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답니다. 목걸이를 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부유한 귀부인 같았지요. 복희는 생각했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매일 할 수 있어.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 그 순간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복희는 깜짝 놀라 목걸이를 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복희 씨? 정우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머리에서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복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답니다. 형부, 저는 그 목걸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복희는 급히 목걸이를 벗으며 말했지요. 죄송해요, 형부. 그냥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이런 걸 하고 다니면 얼마나 예쁠까 싶어서요. 정우는 복희의 손에서 목걸이를 받아들었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지요. 정우는 복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복희 씨, 다음부터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네, 죄송해요, 형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방에 단단히 챙겼지요. 복희는 서재를 나오며 속으로 이를 갈았답니다. 형부가 날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그날 정우가 출장을 떠난 후 주인은 복희에게 물었답니다. 복희야,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형부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야, 언니. 아무 일도 없었어. 복희는 거짓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주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정우가 출장을 떠나기 전 주희에게 조용히 말했던 것이 생각났답니다. 여보, 복희를 조심해요. 뭔가 이상해요. 내 시제품을 몰래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그건 오해일 거예요. 복희가 그냥 예뻐서 한번 본 것뿐일 거예요. 아니에요. 복희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뭔가 탐하는 눈빛이었어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정우의 말이 맞는 걸까? 복희가 정말. 며칠 후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지요. 수진이가 아빠를 반기며 달려왔답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수진아. 아빠 왔어. 정우는 수진이를 안아 올렸답니다. 그리고 주희에게 말했지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여보, 나 걱정돼요. 복희가 계속 이 집에 있는 게. 복희를 너무 믿지 마세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복희를 조심하세요. 주인은 정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답니다. 하지만 친동생인 복희를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지요. 당신, 복희는 우리 가족이에요. 내 동생이고. 시제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걸쳐본 것뿐이잖아요.
너무 맘에 두지 마세요. 알아요. 하지만 정우는 직감으로 복희의 눈빛을 읽었지만 주희의 만류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정우는 수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뭐예요, 아빠? 정우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지요. 이 카세트로 노래를 녹음하는 거야. 봐, 이렇게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는 거야. 우와. 정우는 수진이에게 카세트 테이프로 소리를 녹음하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재생 버튼, 정지 버튼, 그리고 녹음 버튼. 수진이는 신기해하며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며 깔깔 웃었지요. 아빠,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치? 수진아, 앞으로 재밌는 소리 있으면 녹음해봐. 엄마 목소리도 녹음하고, 이모 목소리도 녹음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추억이 될 거야. 네, 아빠. 정우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우는 수진이에게 녹음하는 법을 가르쳐 둔 것이랍니다. 수진이는 그날부터 카세트 테이프로 여러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부르는 노래, 아빠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모와 엄마의 대화까지. 수진이는 그저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복희는 정우의 다음 출장 일정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답니다. 형부, 다음 출장은 언제 가세요? 다음 달 초에 사우디로 가야 해. 큰 계약이 걸려 있어서. 얼마나 오래 가시는데요? 이번엔 좀 길어. 한 2주 정도.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주희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언니, 몸조리 잘해야 해. 형부도 없는데 혹시라도 더 아프면 어떡해? 괜찮아, 복희야. 요즘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언니가 더 아프면 내가 수진이를 잘 볼게. 언니는 병원에서 편히 쉬고. 주희는 복희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동생의 걱정으로 여겼답니다. 하지만 복희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지요. 언니가 아파야 해. 더 약해져야 해. 그래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복희는 수진이에게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진아, 만약 엄마가 아프면 이모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7살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지요. 왜요, 이모? 엄마는 안 아픈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엄마가 아프면 이모가 수진이를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이모 말만 잘 들으면 돼. 복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강압이 섞여 있었답니다. 수진이는 그런 이모가 조금 무서웠지요. 수진이는 그날 저녁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녹음 버튼을 눌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와 주희의 대화도 녹음되었지요. 복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지요. 어떻게 해야 형부를 그리고 언니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복희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복희는 남자친구 영욱을 만났답니다. 낡은 고시원방, 영욱이 혼자 살고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영욱은 휴대폰을 던지며 빚쟁이들이 또 전화했다고 투덜거렸지요. 복희도 한숨을 쉬었답니다. 영욱은 복희의 언니는 잘 사는데 자신들은 왜 이 모양인지 이제 명품 가방 사업도 망했으니 가방 고치는 일이라도 해야 하나 자조적으로 웃었답니다. 바로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요.
라오스 방비행에서 가짜 술로 인한 관광객 사망 사건 소식이었답니다. 메탄올이 섞인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8명이 사망했고 다수가 실명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지요. 영욱은 라면을 먹다 말고 TV를 뚫어져라 보았답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중얼거리며 가짜 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지요. 복희가 메탄올이 무엇인지 묻자 영욱은 공업용 알코올로 독성이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나왔지요. 뉴스는 메탄올이 소량만 섭취해도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특히 알코올 음료에 섞이면 에탄올과 구분이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영욱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한 잔 따르며 중얼거렸답니다. 휴, 저런 걸 마시면 눈이 멀고 죽을 수도 있대. 하여튼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메탄올 중독되면 제일 먼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하고 계속 마시면 장기가 망가져서 죽는다는 영욱의 설명이었지요. 하지만 복희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답니다. 눈이 멀어. 복희는 TV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복희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눈이 멀고 죽는다. 메탄올. 복희는 문득 며칠 전 형부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술 한 잔 먹자고 했던 대화가 떠올랐답니다. 복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지요. 형부가 좋아하는 술에 메탄올을 타면 아니야, 둘 다 죽으면 안 되지. 형부 먼저. 그리고 수진이를 이용해서. 복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답니다. 주희와 수진이가 잠든 깊은 밤, 복희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자판을 두들겼지요. 메탄올에 대한 정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복희는 밤새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답니다. 메탄올은 공업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세척제나 연료로 쓰인다는 것. 무색무취라 술에 타면 구분이 안 된다는 것. 치사량은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3100ml면 치명적이라는 것. 증상은 12시간에서 24시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복희는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을 받으며 메모를 해나갔답니다. 복희는 더 검색했답니다. 수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수은도 독성 물질이고 수은 중독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 손떨림, 기억력 감퇴, 시력 저하, 신경계 손상. 만성 노출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특히 음식에 소량씩 섞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정보까지. 복희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언니는 이미 수은 중독 증상이 있어. 조금만 더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복희는 메모장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어디서 메탄올을 구할지,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들키지 않을지. 복희의 손은 떨렸지만 욕망은 그 떨림보다 강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서울 변두리의 공업용품 가게를 찾아갔답니다. 작은 가게,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지요. 복희는 메탄올이 필요하다고 했고 주인이 용도를 묻자 세척용으로 쓴다고 준비해 온 대답을 했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한다는 거짓말이었지요. 주인은 의심 없이 메탄올 한 병을 내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답니다. 독성이 있으니까 환기 잘 시키고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이거 마시면 죽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탄올 병을 가방에 넣고 나왔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제 첫 번째 도구를 손에 넣은 것이랍니다. 복희는 다시 약국으로 향했답니다. 이번에는 수은 체온계를 사러 온 것이지요. 약사가 요즘은 전자 체온계가 편한데
수은 체온계를 찾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지만 복희는 집에서 정확하게 재려면 이게 좋다고 들었다며 5개를 샀답니다. 복희는 체온계들을 받아들었답니다. 유리관 안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수은. 복희는 그것을 빛에 비춰보았지요. 하지만 곧 복희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이게 전부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 이걸로는 부족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해. 복희는 약사에게 수은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없는지 물었답니다. 약사는 수은 혈압계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전자혈압계를 많이 쓴다고 했지요. 복희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복희는 집에 어르신이 계셔서 혈압을 자주 재야 한다며 그것을 달라고 했답니다. 약사는 진열장 뒤에서 수은 혈압계를 꺼냈답니다. 제법 큰 상자였지요. 복희는 그것을 받아들며 속으로 환호했답니다. 이거야. 이 안에 수은이 얼마나 많을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복희는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가방에 담았답니다. 가방이 제법 무거워졌지요. 복희는 약국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다 준비됐어. 메탄올도 수은도. 완벽해. 복희는 집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자기 방 서랍 깊숙이 숨겼답니다. 메탄올병, 수은 체온계 5개, 그리고 수은 혈압계. 복희는 서랍을 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얼거렸답니다. 복희는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복희는 작은 참치캔을 샀습니다. 그리고 체온계 하나를 부러뜨려 참치캔에 넣었습니다. 체온계 하나의 수은은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 더 넣자. 복희는 길고양이에게 수은 섞인 참치캔을 밥으로 주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고양이는 연신 참치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니. 조금만. 곧 언니도 고양이 꼴 날 거니까. 복희의 얼굴에는 비정상적인 흥분이 어려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옆에서 서성이던 고양이는 한쪽 벽 귀퉁이에서 몸을 누이고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발은 경직되어 있었고 혀는 입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복희는 섬찟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냐. 한편 그날 저녁 주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답니다. 낮에 장을 보다가 어지러워 잠시 쓰러질 뻔했지요. 다행히 근처 벤치에서 쉬었다가 돌아왔지만 주인은 점점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불안했답니다. 복희가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좋아. 언니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 복희는 오늘 약국에서 혈압계를 샀다며 가방에서 수은 혈압계를 꺼냈답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며 고맙다고 말했지요. 복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맙다고. 복희는 당연하다고, 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며칠 후 영욱이 복희에게 다급한 전화를 했답니다. 빚쟁이들이 이번 주까지 이자를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는 것이었지요. 제발 도와줘, 복희 씨. 100만 원만.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복희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영욱의 빚은 곧 자신의 빚이기도 했지요. 복희는 다급해졌답니다. 빨리 계획을 실행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복희는 영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인생이 바뀔 거라고. 다음 주면 형부가 출장해서 돌아오고 그때 모든 게 끝난다고. 빚도 갚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지요. 영욱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까지 돈을 붙여달라며 꼭 부탁한다고 했답니다. 복희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았답니다.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형부가 술 한잔 먹자고 했지. 오늘은 정우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답니다. 공항에는 복희와 수진이가 마중을 나왔답니다. 주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지요. 수진이가 정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답니다. 정우는 수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곧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가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답니다. 복희는 언니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있다고 설명했지요. 차 안에서도 정우는 계속 주위 걱정을 했답니다. 복희는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안심시켰지요. 하지만 정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주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지요. 정우는 급히 주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답니다. 주희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힘이 없었답니다. 정우는 큰 가방에서 선물들을 꺼냈답니다. 수진이에게는 예쁜 인형, 주희에게는 금목걸이, 그리고 복희에게는 아랍 전통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였지요. 정우가 금목걸이를 주희의 목에 걸어주자 주희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답니다. 복희는 스카프를 받으며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언니와 자신의 선물 차이에 씁쓸해했지요. 주희는 곧 너무 피곤하다며 쉬러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복희는 자신이 언니를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잠시 후 정우가 출장 가기 전 약속했던 술 한 잔을 제안했답니다. 주희는 몸이 안 좋으니 복희와 둘이서 하자고 했지요. 복희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복희는 거실 한쪽 진열장을 가리키며 어떤 술을 마실지 물었답니다. 정우는 저번에 마시다 남은 위스키를 가리켰지요. 반쯤 남은 병이었답니다. 복희는 자신은 양주를 잘 못 마신다며 맥주를 마시겠다고 했고 정우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답니다. 정우는 씻으러 욕실로 향했답니다. 복희는 정우가 욕실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자기 방으로 갔지요. 서랍을 열고 메탄올병을 꺼냈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복희는 이를 악물고 병을 들었지요. 복희는 메탄올병을 옷 속에 숨기고 거실로 나왔답니다. 주희는 방에서 쉬고 있고 수진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지요. 아무도 없었답니다. 복희는 정우가 가리킨 위스키 병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소주잔을 하나 꺼냈지요. 복희는 메탄올을 소주잔에 한 잔 가득 따랐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스키 병에 부었지요. 투명한 액체가 위스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답니다. 복희는 병을 흔들어 잘 섞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칫했지요. 이 정도로 충분할까? 복희는 불안했답니다. 확실하게 해야 했지요. 복희는 다시 메탄올을 소주잔에 한 잔 더 따라 위스키 병에 부었답니다. 복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더 넣어야 해. 복희는 세 번째 소주잔에도 메탄올을 가득 채워 위스키 병에 부었답니다. 소주잔으로 세 잔. 복희는 병을 다시 흔들어 완전히 섞이게 한 후 뚜껑을 단단히 닫았지요. 복희는 메탄올 병을 재빨리 자기 방에 숨기고 부엌으로 돌아와 안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복희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정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답니다. 상쾌한 표정이었지요. 복희는 육포와 치즈,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정우는 위스키 병과 잔을 가져왔고
복희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답니다. 정우가 위스키를 자기 잔에 따르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복희도 맥주를 자기 잔에 따랐지요. 복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우의 잔을 바라보았답니다. 두 잔이 부딪혔고 정우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답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정우가 위스키를 삼키고 잔을 내려놓으며 맛있다고 말했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복희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저녁 시간 동안 정우는 계속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두 잔, 세 잔, 네 잔. 복희는 맥주를 마시는 척하며 정우를 관찰했지요. 정우는 출장 이야기를 했고 복희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희는 정우에게 더 마시라고 권했고 정우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피곤한지 하품을 하며 일찍 자겠다고 말했지요.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고 복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답니다. 복희는 정우가 마신 위스키 병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지요. 복희는 조심스럽게 위스키 병과 잔을 치웠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병은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고 잔들은 깨끗이 씻었답니다. 복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메탄올 병을 확인한 후 서랍 깊숙이 다시 숨겼답니다. 새벽녘 정우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며 속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주희가 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정우는 잘 모르겠다며 토할 것 같다고 했고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정우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답니다. 어쩐 일이에요? 주희가 정우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두통이 심해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정우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자 주희는 급히 병원에 가자고 했답니다. 복희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정우를 진료했답니다. 주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밖에서 기다렸지요. 복희는 주희를 안심시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주희가 자신이라고 하자 의사는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지요.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했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는 말에 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복희가 주희를 부축하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요. 사흘이 지났답니다. 정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지요. 의사들은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지만 어떻게 메탄올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주희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정우를 간호하다가 지쳐갔습니다. 언니도 병나겠다. 오늘 하루는 내가 수진이랑 병원에 있을게. 복희는 주희를 집으로 잠시 돌려보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잠들어 있을 무렵 복희는 무엇인가 적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정우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는 종이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모, 아빠 손에 피가 나.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희가 위조한 유언장에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을 수진이가 본 것입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거 내 아빠 손 소독하는 거야. 지금 봐봐, 깨끗해졌지? 복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은 수진이 때문에 들켜서 안 되겠군.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정우는 끝내 며칠을 더 못 버티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정우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주얼리 업계 관계자들과 친척들이 모두 찾아와 조문했지요.
주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멍한 표정이었지요. 8살 수진이는 엄마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답니다. 보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처제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유언장 계획은 수진이 때문에 실패했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주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앞으로 혼자 수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까지. 주인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답니다. 보키는 그런 주위를 돌보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수진이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주희에게 죽을 끓여 날랐지요. 주희는 고맙다며 보키의 손을 잡았답니다. 보키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주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답니다. 보키는 걱정 말라며 자신이 다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보키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보키는 정우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답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회사 지분 서류들. 모두 정우 명의였지요. 주희가 상속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답니다. 보키는 이 서류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유언장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보키는 밤새 고민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수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 되는 것이었답니다. 주희가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수진이를 자신이 입양하면 재산 관리권도 자연스럽게 넘어올 것이었지요. 보키는 다음 날부터 주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 응. 여전히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어. 주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손떨림도 심해진 것 같았지요. 보키는 주희 옆에 앉으며 말했답니다. 언니, 내가 걱정되는 게 수진이 말이야. 수진이가 왜? 언니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수진이를 키우기 힘들잖아. 수진이도 아빠 없이 크는데 엄마마저 아프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것이 바로 주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지요. 보키는 계속해서 말했답니다. 언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수진이를 키울게. 법적으로. 뭐라고? 주희는 놀란 표정으로 보키를 바라보았답니다. 보키는 주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요. 입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법적 보호자를 나로 바꾸는 거야. 언니는 여전히 엄마고 나는 그냥 수진이를 도와주는 거지. 언니 몸이 나아질 때까지만. 하지만 언니 생각해봐. 언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수진이는 어떡해? 내가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어 있으면 내가 수진이를 책임질 수 있잖아. 병원비도 학교도 모든 걸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보키의 말은 그럴듯했답니다. 주인은 망설였지요. 보키는 더 설득했답니다. 언니, 나 믿지? 내가 수진이를 해칠 리 없잖아. 우리 조카인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놓는 거야. 나중에 언니 몸 좋아지면 다시 바꾸면 되고. 주인은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보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요.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는 정말 혼자가 될 것이었답니다.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복희는 속으로 환호했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서류 준비해 놓을게. 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알았어. 고마워, 복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주희는 복희를 꼭 안았답니다. 복희도 주희를 안으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복희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답니다. 입양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변호사는 복희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친언니의 딸을 입양하신다고요? 네, 언니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조카를 돌봐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친권 이양 서류와 입양 동의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서명과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복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주희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희는 조급하게 굴지 않았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했지요. 며칠 후 복희는 주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답니다. 언니, 서류 나왔어. 여기 한번 확인해봐. 주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수은 중독의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주희는 눈을 비비며 서류를 보려 했지만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답니다. 복희야, 미안한데. 글자가 잘 안 보여. 뭐라고 쓰여 있어? 복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였지요. 언니, 여기는 수진이 입양 동의서고 여기는 재산관리 위임장이야. 수진이 관련된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병원비나 교육비 같은 거. 복희는 거짓말을 했답니다. 서류에는 단순한 재산관리 위임이 아니라 모든 재산의 처분권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주인은 그것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다. 어디에 도장 찍으면 돼? 여기, 그리고 여기. 복희는 주희의 손을 잡고 도장 찍을 곳을 알려주었답니다. 주희는 인감을 꺼내 복희가 가리키는 곳에 하나하나 도장을 찍었지요. 복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마지막 도장까지 다 찍히자 복희는 재빨리 서류를 챙겼습니다. 고마워, 언니. 이제 수진이 걱정은 하지 마. 응. 고마워, 복희야.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주희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답니다. 복희는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지요. 방문을 닫자마자 복희는 서류를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됐어.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집도 재산도 회사도. 이제 언니만. 언니만 없으면 완벽해. 복희는 서랍을 열고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를 꺼내 보았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었지요. 복희는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답니다. 이제 언니 차례야. 천천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서류에 도장을 받은 후 복희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답니다. 주희를 돌보는 척하며 집안일을 하고 수진이를 챙기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복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것. 복희는 밤마다 자기 방에서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꺼내 보았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지요. 주희의 음식에 조금씩 넣어야 했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저녁 복희는 결심했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복희는 부엌으로 가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전복, 쌀, 야채들. 주희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만들기로 한 것이랍니다. 복희야, 뭐해? 주희가 거실에서 물었답니다. 언니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줄게. 몸보신 해야지.
고마워.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복희는 전복을 손질하고 쌀을 씻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주의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 방으로 갔지요. 서랍을 열고 수은 체온계들을 꺼냈답니다. 2개는 고양이에게 썼고 남은 3개의 체온계. 복희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체온계를 깼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부러졌지요. 은색 수은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좁쌀만한 구슬 몇 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체온계도 깨보았는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겠는걸. 복희는 이번에는 수은 혈압계를 서랍에서 꺼내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디선가 망치를 찾아와 혈압계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혈압계에 있던 수은의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 은색 액체가 얼굴과 손에 튀었습니다. 일부는 방바닥을 동글동글 굴러다녔습니다. 에이, 이거 큰일이네. 복희는 얼른 수은을 손으로 쓸어 접시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맞다. 이거 독이 있다고 했지라며 손과 얼굴을 닦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으려면 맞아. 그래, 그거 메탄올로 닦으면 깨끗해질 거야. 복희는 메탄올을 휴지에 적셔서 손과 얼굴을 연신 닦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몰랐답니다. 메탄올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수은에서 나오는 증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작은 방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지요. 메탄올 증기와 수은 증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답니다. 복희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 작업했지요. 복희는 30분 가까이 방에서 낑낑거리며 수은을 모으고 메탄올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했답니다. 그 사이 복희는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어지럽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복희는 그것을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조금만 참자. 이제 거의 다 됐어. 복희가 모은 수은은 한 숟가락 정도 되었지요. 복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전복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죽을 저으며 수은을 섞었습니다. 은색 액체가 전복죽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복희는 죽을 계속 저었지요. 수은이 고르게 섞이도록. 복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다 끝나. 복희는 죽을 예쁜 그릇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주희의 방으로 가져갔지요. 언니, 전복죽 다 됐어. 뜨거울 때 먹어. 고마워, 복희야. 주희는 죽그릇을 받아들었답니다. 복희는 주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려 했지요. 하지만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답니다. 이모, 저 배고파요. 그래. 이모가 라면 끓여줄게. 그런데 이모 방에 왜 체온계가 깨져 있어? 망가졌어? 복희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수진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주희는 방에 혼자 남아 전복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진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모가 아빠 손에 빨간 립스틱 바르더니 종이에 그걸 찍었어. 그리고 얼마 전 복희가 했던 말.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수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언니가 동의를 해줘야 해. 귓가에 맴도는 수진과 복희의 목소리들로 주희는 어지러웠습니다. 복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희 방에서 복희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야. 119 불러줘. 악. 주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복희는 119를 불렀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아파트 단지를 울리며 내달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복희는 주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끝나가.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납 수치가 높게 나오네요. 의사의 말에 복희는 내심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 먹었습니다. 왜 이리 어지럽지? 그리고 얼마 뒤 주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복희와 수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갔답니다. 수진이는 지쳐서 밖에서 잠들었고 복희 혼자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주인은 복희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지요. 복희가 주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복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주희의 손을 살짝 들어 잡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언니, 이제 언니도 끝이야. 이 집도 수진이도 다 내 거야. 복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답니다. 형부 재산은 물론 딸 수진이까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겼어, 언니. 언니는 늘 나보다 잘났지만 결국 내가 이긴 거야. 복희는 계속 말했답니다. 형부 죽을 때도 내가 위스키에 메탄올 넣은 거 아무도 몰랐잖아. 언니도 마찬가지야. 수은 넣은 죽 다 먹었잖아. 아무도 몰라. 완벽했어. 그때였답니다. 주희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복희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복희 내 인연. 복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주희가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내가 우리 남편을 죽였다고 했지. 다 내 소행이지. 주희는 벌떡 일어나 복희를 노려보았답니다. 복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언니가 어떡해. 나는 그 죽을 먹지 않았어. 화분에 다 버렸어. 주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납 중독으로 위장해서 응급실에 온 거야. 내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직접 말했잖아. 남편에게 메탄올을 넣었다고. 나한테 수은을 넣었다고. 복희는 뒤로 물러섰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아니야, 언니,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다 봤어. 내가 남편 손에 인주 묻혀서 서류에 도장 찍는 거. 그리고 오늘 수진이가 또 봤지. 내 방에 깨진 수은 체온계들을. 주인은 울부짖었답니다. 왜 그랬어, 복희야? 우리가 내 가족인데. 내가 내 언니인데. 복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질질 뒷걸음질로 문박병원 복도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복희의 계획이, 꿈이, 모든 것이. 나는 그냥. 복희의 눈에 병원 복도는 뿌연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불빛은 번져 보였고, 복도는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복희는 비틀거리며 도망가다 쓰러졌습니다. 주인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지요. 간호사님,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복희를 들것에 실었답니다. 복희는 입에 거품을 품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주인은 쓰러지는 복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복희는 자신이 준비한 독에 스스로 중독된 것이었답니다. 복희는 응급실로 실려갔답니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지요. 주인은 복희가 실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수진이가 깨어나 엄마에게 달려왔지요. 엄마 괜찮아요? 응,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주인은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리고 복희가 있는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지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제가 동생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메탄올과 수은 복합 중독으로 보입니다. 메탄올은 먹지 않아도 가스 형태로 흡입을 해도 위험하고 피부로도 흡수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환자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메탄올 성분이 보이더군요. 특히 시신경 손상이 심각해서 실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은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실명. 복희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려던 바로 그것이 복희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시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답니다. 복희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미 시력을 잃은 상태였답니다. 주인은 복희의 병실을 찾아갔지요. 복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복희야. 나야. 주희의 목소리에 복희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하지만 주희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요. 언니. 복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답니다. 주희는 복희의 침대 옆에 앉았지요. 복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겠니?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주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사실 내가 남편을 해쳤다는 걸 진작부터 의심했어. 수진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주인은 잠시 말을 멈췄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서재를 뒤졌어. 그리고 찾았지. 남편이 숨겨둔 카세트 테이프를. 수진이의 노래 모음이라고 적혀 있었어. 복희는 몸을 떨었답니다. 그 테이프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 너를 의심한다는 내용.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를 조심하라는 말. 그리고 수진이가 녹음한 것들도 있었지. 내가 나한테 했던 이상한 말들, 수진이한테 협박하듯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구급차에 실려 누워있을 때 내가 했던 말. 언니, 이제 언니도 끝이야. 이 집도 수진이도 다 내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독을 주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직접 자백하는 걸 녹음했지. 내 핸드폰으로. 복희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볼 수 없는 눈에서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복희야? 우리가 가족인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주희도 울고 있었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지요. 나는 항상 언니가 부러웠어. 어릴 때부터. 언니는 착하다고 예쁘다고 잘한다고 칭찬받았지. 나는 늘 언니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언니가 가진 걸 나도 갖고 싶었어. 아니, 언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었어. 복희는 흐느꼈답니다. 언니가 좋은 남편 만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했어. 복희야,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 건강한 몸, 젊음, 그리고 가족. 하지만 너는 그걸 몰랐어.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했지. 주인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모든 걸 잃었어. 시력도, 건강도, 자유도. 내가 탐했던 재산도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했지. 복희는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후회 속에서 울었지요. 주인은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겼어. 카세트 테이프, 내 자백 녹음, 수진이의 증언.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주인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문을 열기 전 주인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복희야.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야. 나는 내가 제대로 벌받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주인은 병실을 나갔답니다. 복희는 혼자 남아 어둠 속에서 울었지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말입니다. 복희의 동공은 빛을 잃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답니다. 수은과 메탄올이 그녀의 신경계를 망가뜨린 것이지요. 복희는 이제 평생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안고 살아가야 했답니다. 복희는 재판을 받았답니다. 살인미수와 살인죄. 증거는 명백했지요. 정우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 수진이의 증언, 그리고 복희 자신의 자백 녹음. 복희는 법정에서 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답니다. 이미 앞을 볼 수 없었지요.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답니다. 징역 20년. 복희는 감옥에서 일정 시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요. 복희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답니다. 시력을 잃고 손이 떨리는 몸으로 말이지요. 영욱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복희를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요. 출소 후 영욱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답니다. 사업도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명예도 땅에 떨어졌답니다. 영욱은 복희를 찾아왔답니다. 복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영욱이 문을 두드렸을 때 복희는 더듬거리며 문을 열었답니다. 누구세요? 나요, 복희 씨. 영욱이에요. 복희는 영욱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지요. 왜 왔어요? 당신도 나 때문에 인생 망쳤잖아요. 영욱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복희 씨. 나 갈 데가 없어요. 나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영욱의 목소리에는 처연함이 묻어났답니다. 복희는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들어와요. 그날부터 영욱은 복희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생계를 위해 작은 가죽 수공예 일을 시작했지요. 정우가 살아있을 때 신세 한탄하며 했던 말. 이제 가방 고치는 일이라도 해야 하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답니다. 낡은 단독주택 지하 작은 작업실에서 복희와 영욱은 가죽 제품을 수선했답니다. 영욱이 가죽을 자르고 복희가 손으로 더듬어가며 바늘로 꿰매는 일이었지요. 복희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 감각으로 바느질을 했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지요. 복희는 자주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올 때마다 복희는 신음을 흘렸지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렸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구나. 따끔, 아얏. 세월이 흘렀답니다. 주인은 나이가 들어갔답니다. 수은 중독의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주인은 행복했답니다. 딸 수진이가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수진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지요. 수진이는 엄마 주희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답니다. 주희가 몸이 불편해지자 수진이는 엄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답니다.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주희의 방. 주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수진이가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엄마, 차 가져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주희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으며 작은 봉투를 꺼냈답니다. 엄마, 이거. 응, 알아.
주인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지요. 엄마, 이모한테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모는 엄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아빠까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주인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수진아, 복희는 그래도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고, 복희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이제는 용서해야지. 엄마,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야, 수진아. 엄마는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복희가 남은 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주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주인은 매달 복희와 영욱에게 생활비를 보냈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지요. 한편 낡은 작업실에서 복희는 가죽을 꿰매고 있었답니다. 손이 떨려 바늘이 자꾸 엇나갔지요. 또다시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답니다. 아! 복희는 작은 신음을 흘렸답니다. 영욱이 급히 다가왔지요. 복희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영욱은 복희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었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서 봉투를 가져왔지요. 복희 씨, 또 왔어요, 주희 씨한테서. 복희는 봉투를 만져보았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언니. 복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답니다. 20년이 넘도록 주인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왔답니다. 복희를 용서한다는 편지와 함께. 복희는 그때마다 울었지요. 후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깨달음의 눈물을. 언니,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중얼거렸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복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죽을 꿰매며, 그리고 매일 언니를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빼앗으려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용서와 사랑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희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빛을 보았답니다. 언니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빛을. 그리고 그 빛은 복희의 마음을 비춰주었지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희처럼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